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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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장동 의혹 얘기로 또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공수 주말을 기점으로 좀 전환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미 곽상도 의원의 둘째 아들 1990년생 31살짜리가 50억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런 정말 그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 공세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특검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에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파장이 정치권을 그야말로 강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의 특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의 단초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걸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년 남짓 일했던 90년생이 하루 일당 2,800만 원을 받아야 그래야 퇴직금이 50억 원이 적립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액수를 산재로 받았는지 보상으로 받았는지 퇴직금으로 받았는지 상여금으로 받았는지 성공수당으로 받았는지를 본인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돈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받아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던 돈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여러 본질 중 하나인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것이 저도 국회에서 많이 이 과정을 겪어봤는데 보통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결국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장 이것이 수사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시간 끌고 보자는 입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이 사안을 얼마나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딱 바라보면 그러니까 로비 냄새가 확 나죠.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지금 또 계속 속보 나오는 거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지금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고. 또 그 딸이 화천대유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대장동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다는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분양 이후에 지금 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그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보니까 여야가 지금 다 관계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보험을 확실히 드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야 정치인 또 여야와 좀 관련이 깊은 그런 법조인들을 좀 전방위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사안 같으면 이게 심상정 그 정의당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특임 검사로 가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대선과 지금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서 결말을 짓는 게 옳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특검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검은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준비 기간이. 특임 검사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 오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김만배 씨는 관련이 없다, 불법적인 사실은 없다라고 언론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주체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특검이 시한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김성애 소장 입장이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드라이브를 여전히 강하게 걸고 있고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사안은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단체와 뭐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고발을 해서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을 지금 이미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예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은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전 경쟁부터 결국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특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한 달 동안은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다이고 이것이 뭐 법적으로는 20일 안에 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구성된 전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당의 경선 기간 동안 정치적 공세를 서로 주고받는 용도로 쓰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사가 좀 너무 명확히 보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특검 부분에 대한 견해를 거듭 밝혀주셨고 이정훈 평론가 근데 특임 검사라는 게 심상정 의원이 얘기는 했지만 또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지만 그것이 또 관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수사의 중립성 논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간다고 전제라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별적으로 뭐 그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뭐 여당 관련한 그런 쪽에 이제 수사는 좀 더디게 하고 이렇게 속도 조절 내지는 수사 마사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지지층들은 아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해서 특임 검사로 임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특검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특검을 또 누구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준비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자, 대선이 지금 거의 임박했는데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의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여야가 지금 다 관련이 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엄정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이 수사는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퇴직금 이 50억 이 논란을 추석 연휴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알았었다, 제보가 들어왔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일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뭘 한 거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소명하거나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이제 노컷뉴스의 보도가 그럼 결국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국민의힘 내에서 부글부글 끓는 여론들이 올라와서 제보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왜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을 왜 감싸주느냐, 50억을 우리가 감싸줄 이유가 어딨냐고 하는 건데 원내 사령탑인 김기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감춘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했다는 점. 지금 이제 결국 지금까지 나와서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 인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깨끗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림으로 놓고 보면 법 쪽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이 김만배 씨의 대학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이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쳐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을 텐데 옳지 않은 태도였죠. 곽상도 의원의 탈당계 제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빠른 행동이긴 했는데 이미 2주 동안 준비를 했다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수당이었는지 퇴직금이었는지 뭐였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도 좀 이상하고 사실은
정말 세게 치려고 했었으면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전에 인지했다, 제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당 차원의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냐 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얼핏 들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될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동문서답이죠. 예. 이렇게 좀 약간 답변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곽상도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다시 이제 그 50억 관련한 부분이 드러나서 지금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건 선제적으로 뭐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거취 표명도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끝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폐 상태로 그냥 가기를 기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다가 뭐 보도 나오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탈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뭐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원내 지도부 또는 이제 당 지도부하고도 뭐 교감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좀 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패착을 둔 거나 다름없죠. 네, 이 얘기는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혹에 조금 가려져 본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에 광주 전남 그리고 일요일에 전북 지역에 경선이 있었습니다. 호남 경선 그동안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한마디로 호남 경선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요? 예,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위 싸움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과반을 놓고 어떻게 되느냐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획득할 것으로 관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추미애 후보를 중요한 변수로 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대구 그리고 충청도에서 좀 특히 1차 경선 인단에서 10%를 넘는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5%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위기 의식이 고조가 되면서 그냥 1등 후보를 빨리 미뤄줘서 경선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다시 이재명 후보로 돌아가면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고 이낙연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네거티브로 공격을 해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양상을 고려하면 이 위기의식이 오히려 단단하게 진영을 만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몰려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남은 기간, 앞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다시 더 주목해야 할 변수가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와 같은 결과가 다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말씀인즉슨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이제 그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이제 깜짝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승이긴 하지만 1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조직적 기반이 많은 곳에서 텃밭에서 그러니까 반짝 승리에 좀 불과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북하고도 좀 확연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수도권 경선 물론 이제 호남 그 경선의 영향이 일정 부분 미치는 건 이제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또 이 이재명 후보의 텃밭에 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반전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기조가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설령 그것이 뭐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진보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좀 더 많은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혁 조치와 관련해서 또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 흐름을 지금 거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최근에 여러 의혹들, 여러 상황들, 변수들에
어떤 식으로 득실을 얻게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작용을 했는지를 두 분과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먼저 이게 범진보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3%, 22.5%.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1등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빠졌다는 얘기는 1등으로 몰려가는 그림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대장동 의혹,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양쪽에 걸려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 전체 후보들, 여야 후보들에 대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 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같은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저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이 지금 다 빠지면서 그 빠진 지지율이 전부 다 1등, 2등 후보에게 가서 붙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거고 대장동 의혹이나 결국은 이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찌르지 못하면 네거티브로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세의 결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표가 좀 집중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계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더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요즘 정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날 바로 지지를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은 특히나 결국 현찰을 가져간 사람,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없었고 소위 말하는 이 주주들 뒤에 이재명의 측근이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주주 명단이 다 드러나는 과정에서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특히나 처음에 아들이 근무했다부터 지금 의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연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또 같이 있는 것이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대선 주자들의 적합도 추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가 별로 그렇게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거티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과거하고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그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가 성공하려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스모킹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관련한 의혹도 그렇고 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혹은 뭐 관련해서 여러 개가 많이 불거지고는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물증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정황 이게 없어요 아직까지. 또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 그 성남시장 시절에 허가를 내준 건 맞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특혜를 입는다든지 비리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걸 지금 확증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지지층들은 역시 기존의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범보수 진영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도 내놨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간에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1, 2위라고 따로 딱 얘기하기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초접전 박빙의 양상인데 저 추이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금 토론이 거듭되면서 지금 말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역시 이제 뭐 비전이나 어떤 정책 면에서
준비 부족이었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고발 사주 의혹 그 자체는 지금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은 이거는 그런데 단기간에 과연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토론 과정에서 만약에 계속 말실수가 이어지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허점들이 자꾸 추가로 발견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잃은 것이 더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기세 좋게 치고 올라가다 멈춘 형국입니다. 여기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골든 크로스는 못 만들어내고 이제 접전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일단 새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즉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을 좀 결집을 해서 자기 세를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온 경험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홍준표의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다라는 미래 비전이 없는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결국 지금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에게로 옮겨가려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데 당신은 이길 수 있어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럴 힘이 없거든요. 그럴 힘이 없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에게 머무르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TV 토론 얘기 조금 더 하면요. 3차 토론 있었죠, 어제. 근데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 여전히 1, 2차와 마찬가지로 이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구형한 부분들 그리고 사면에 대한 얘기, 견해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TV 토론을 하기 전부터 이것이 미묘한 주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은 많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살짝 되긴 했었는데 이제 그 배신자 프레임의 연장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인물 아니냐 이거를 지금 계속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부각을 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걸 표현을 좀 달리해서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해서 나올 뿐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안보 이슈 관련해서도 서로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지금 그 허점이 확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윤 후보가 그것이 지금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온도차는 큰 후보들 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뭐 배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점을 이제 공격을 지금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1위 후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는 그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지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배신자였던 또는 배신과 관련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나름 한번 자체 점검도 좀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에 뭔가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고 또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그런 쪽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윤 전 총장의 그런 과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좀 묻히거나 또는 이제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배신자 프레임 자체를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다. 뭐 누구에 대해서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지금 계속 네거티브 공세에 좀 열중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내놓은 문제가 될 만한 공약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해명을 하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김성애 소장께서는 세 차례 국민의힘 대선 주자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초반엔 좋았는데 박근혜 소위 말하는 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저는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잘 보면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절반 넘게는 이미 배신자거든요. 본인들이 이 탄핵이라는 국면을 헤쳐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지 이걸 배신인다 말다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배신이라고 놓으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당선이 됐겠습니까? 예. 이미 넘어간 프레임을 다시 꺼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 이제 본인들의 실력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로지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은 민주당의 어떤 후보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여론의 힘을 받고 있다는 정체성인 건데 예. 그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깨지겠는가? 좀 전 잘못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